제가 이제 보기 지수는 전체로 봤을 때 하단을 본 것 같아요. 폭락에서 내려갔을 때가 하단인 것 같고, 당분간 제가 봐서 상단도 본 것 같아요. 정고점을 넘기기는 어렵다. 네. 이렇게 봐요. 언제까지? 미국 대선 끝날 때까지. 지금 안 좋은데 앞으로 좀 나아질 수 있는 것들, 밸류에이션은 낮고, 그런 것들이 조금씩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원화 급락이, 그러니까 원화 강세가 너무 가파르게 빠르게 되고 오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면은 지난번 그 엔화가 다시 그렇게 되면서 어떤 충격이 시장에 왔던 것처럼 우리도 오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불안스러운 시선, 그리고 이 원화 강세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확 들어오지 않겠냐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게 좀 시장에 잔존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제 한 얼마 전에 시장 폭락했을 때도 어디 다른 유튜브에 나가서 이 환율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단기 중기로 보면 원화 강세 요인이 많다. 근데 아주 장기로 보면 원화 약세 요인이 많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그 최근에 원화가 강세로 간 요인들은, 사실은 원화는 강세로 갈 수 있는 요인들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원화가 약세로 갈 때에는 펀더멘탈리도 그런 요인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 됐으니까. 근데 우리가 사실 경상수지 적자를 낸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던 나라가 경상수지 적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원화가 약세로 갈 수 있는 충분한 그 펀더멘탈한 요인들이 있었거든요. 거기에다가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무지하게 낮아지고, 그런데 그리고 주변 국가인 위안화와 엔화가 계속 약세 진행되니까. 그런데 올해는 상황이 다르거든요. 올해는 우리가 계속 무역 수지도 흑자를 내고 있고 경상 수지도 흑자를 누적적으로 내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화가 약세로 갔다. 그거는 펀더멘탈한 요인이라기보다 환경적인 요인이 컸다고 봐요. 그 환경적인 요인은 여전히 엔화가 약세였고 여전히 위안화가 약세였고. 근데 위안화가 약세인 거는 일리가 있어요. 중국 경제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원화는 강세로 갈 수 있는 요인들을 갖고 있었는데 끌려간 거죠. 끌려가다가 최근에 이제 엔화가 강세로 딱 돌았으니까 외국인들도 그거를 이제 변화가 있다는 걸 감지한 거죠. 그리고 이제 더 결정적인 거는 9월 달에 FOMC에서 기준금리 인하 하잖아요. 네. 한다는 건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거의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하는데, 그게 베이비 스텝이냐 빅 스텝이냐 25냐 50bp냐 이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달러 자체가 약세로 전환했잖아요. 달러 인덱스가. 그러니까 누적되어 있는 원화 강세 요인이 일시에 반영된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방향으로 보면 저는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원화는 이제 강세 쪽으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엔화도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방향은 강세다. 저는 생각하기에는 지난번에 160엔까지 갔잖아요. 네. 근데 엔화가 장기적으로 보면은 한 120엔 레벨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환율이라고 하는 게 한번 방향을 잡으면 잘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그 원달러 보면 그냥 110원대가 그냥 정상적인 걸 1100원 생각했는데, 대, 1100원. 1100원. 근데 요즘은 1350원이 정상인 것처럼 보였다가.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엔화를 보시면 엔화가 그 플라자 합의가 있었을 때 그때가 한 250엔 정도 됐거든요. 그 후에 엔화가 지속적인 강세를 가서 한 80엔 레벨까지 내려갔거든요. 그 와중에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왔던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아베가 들어서면서 아베노믹스를 들고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또 미국이 양적 완화를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을 때였고, 그랬기 때문에 미국의 동의 하에 엔화 약세를 유도한 거죠. 그게 160엔까지 간 거죠. 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일본의 경제도 살아나고 있고, 아마 제가 어른 되고 나서 처음 본 것 같은데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한국 경제 성장률을 앞질러요. 아, 그래요? 본 적이 없어요. 그러고 있고, 참,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지난 제가 보기 잃어버린, 진짜 대한민국이 제가 보기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치 때문에. 정치 때문에.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는 거죠. 네. 왜냐하면 통화가 약세로 가면 기업은 좋아요. 맞아요. 수출하고. 근데 국민들은 사실은 자기의 소득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엔화가 계속 약세로 가면 일본도 다 수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름도 다 수입해야 되고. 그럼 수입 물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정치권의 압력으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일본이 이제 기준금리를 2번 인상했잖아요. 그런데 방향이 지금 이렇게 엇갈리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미국은 이제 금리를 내리겠다고 하는데 일본은 금리를 올리고 있으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깜짝 놀라갖고서는 뭐 앞으로는 안 올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두고 봐야 되는 건데 어쨌든 엔화가 다시 약세로 가지는 않는다. 그리고 달러는 제가 보기에는 깊은,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번에 시장이 쾅 했던 거는 미국의 경기 침체, 전 세계적인 그 디프레션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었거든요. 그런 게 오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달러는 이제 점진적인 약세로 갈 거다. 그렇게 되면 원화는 강세로 간다. 이렇게 봐요. 네. 그런데 아주 멀리 보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대한민국이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은 이제 잠재 성장률이 계속 낮아지고 네. 있고 더 큰 거는 인구가 줄어들고 네. 있고 그러면은 빨리빨리 효율적인 이민 정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이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앞으로 저는 대한민국이 달라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유럽이 안고 있는 문제는 난민을 그냥 무작위로 받았잖아요. 그게 지금 엄청난 많은 유럽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그 결과 유럽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극우나 극좌가 정치적으로 그렇죠. 득세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제가 보기에는 빨리 이민청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필요로 고급 하는 인력. 고급 인력들을 받아야죠. 많아요. 왜냐하면 저도 지금 뭐 어느 대학교에 가서 봉사활동으로 그 외국인 학생들 한국어 가르치는데 네. 예를 들면 뭐 파키스탄, 인도, 뭐 동남아시아 이런 아프리카 이런 데서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공대 석사 박사과정을 해요. 우리나라의 중위권 대학의 중위권 하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공대 석박사 과정에 그런 친구들이 없으면 안 돌아가요. 그런 친구들이 와서 하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한국에 정착할 마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고급 인력들을 문을 열어서 우리가 그냥 3D만 맨날 우리가 하기 싫은 일, 그런 일 맡기는 사람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아시아, 그다음에 아프리카, 동유럽 이런 데 우리보다 조금 못 사는 나라에 한국에 와서 공부하고 일하고 싶어하는 우수한 두뇌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효율적인 이민 정책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전제가 안 됐을 때에는 한국이 장기적으로 굉장히 국가가 이렇게 내려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 거기에다가 집값은 계속 올라가요. 네. 그래서 가계 부채는 이제 2,000조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안 터지란 보장이 없거든요. 저거 터지는 순간은 그냥 확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뭐 그런 국가적인 어젠다를 해결해야 되는 게 정치권인데 정치권은 내가 보기엔 국가의 이익보다는 당파의 이익이 강한 거 아닙니까? 지금 보면은 거의 조선 후기에 당쟁하듯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뭐 지정학적인 리스크 이런 것들 보면은 아주 멀리 보면 원화 약세 요인이다. 근데 뭐 적어도 뭐 이번에 한 향후 1, 2년 이렇게 놓고 보면 원화 약세보다는 강세 요인이 많다. 이렇게.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우리 환율은 한 그 기준점이 예전처럼 1,100원대로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계속 어느 분들은 그래도 1,300원대에서 계속 머무르게 될 것이다라고 보는 분들이 좀 많기는 하더라고요. 저는 뭐 별일이 없으면 더 내려갈 수 있다고 봐요. 아, 더 내려가 1,200원대까지는 갈 수 있다. 별일이 네. 없으면.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보니까 한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미국도 보면은 뭐 트럼프, 그러니까 미국 국민도 지금 내전 상태라고 표현할 정도로 분열이 돼 있잖아요. 그 어떤 특정 지지층에 따라서 정당에 따라서 이게 엄청난 빈부격차에 따른 사회적 현상 아니냐.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사회학자들, 미래학자들에 의하면. 이제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막시즘이 왜 나왔느냐? 그러면 산업혁명 이후에 소위 얘기해서 그 당시에는 진짜로 노동자들을 착취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도 그 노동법들이 많이 생겨나서 뭐 선진화된 국가에서는 노동력 착취. 예를 들면 옛날에는 애들도 다 노동을 시켰거든요. 네. 그리고 근로시간 중소 이런 거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계급 투쟁이 명확했던 거죠. 자본주의 부르주아 계급과 노동자 계급, 프롤레타리아 계급.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바탕하에서 막시즘이 나왔던 거고. 근데 사실 그 막시즘은 지금 역사적으로 해봤지만 실패로 끝났죠. 실패로 끝났잖아요. 왜? 말은 좋은데 사람이 다 다르지. 능력과 아니 환경과 욕심이 다른데.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게 이기심인데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면서 뭔가 통제된 경제 체제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그거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뭐 거의 뭐 하나님이나 부처님 수준의 선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 인간도 똑같은 인간이거든. 저는 생각에는 이제 그 시장 자본주의라고 하는 측면도 그거를 보완하는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놔두면 그 정글이거든요. 네. 근데 그 정글을 보완하는 정책들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정부의 역할이고 한편으로 보면 그게 사회보장제도고 또 한편으로 보면 사람들이 갖고 있던 어떤 이 사회 보편성을 위하는 어떤 정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미국 사회를 지탱했던 힘이 저는 그런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유럽하고 미국을 비교하면 유럽은 좀 이념적으로 나갔고 이념적으로 나가서 제3의 길 이야기했는데 결국 사회주의적인 요소들을 좀 받아들인 거고 그런 면에서 효율성은 많이 떨어진 거죠. 미국은 사실은 훨씬 더 시장에 가까웠는데 그런 걸 보완할 수 있었던 거는 미국이 갖고 있던 청교도 정신이죠. 미국을 원래 건국했던 사람들은 영국에서 넘어간 프로테스탄트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 청교도 정신에 근거한 사회나 국가를 건설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 전통이 쭉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미국 사회는 죽을 때 자기 회사를 자기 자식한테 넘기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대부분이 자기가 이룩한 부를 기부하잖아요. 그렇죠. 록펠러, 카네기, 우리가 지금 현재 보는 빌 게이츠, 그 다음에 또 워렌 버핏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회적인 양극화를 좀 보완하는 역할을 했는데 미국도 제가 보기엔 좀 맛이 가는 것 같은 게 그런 그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하는 청교도 정신들이 이제 그냥 대통령이 저 성경책에 취임할 때 성경책에 올려놓고 하는 거 빼놓고는 많이 악화된 것 같고 대부분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각자 고생의 길로 가는 느낌이 있어서 이제 그런 모든 부분이 면에서 양극화가 너무 갈등이 심해지는 것 같아요. 심하죠. 자, 그러한 현재 시점에서 이제 시장 다시 우리가 얘기를 시장 시장 경제에 대한 얘기를 고민을 또 들어오면 주식시장 얘기해야죠. 이 원화 강세가 됐을 때 이제까지 수출주 중심의 실적 호전 이것이 또 한국 증시의 또 하나의 그동안의 모멘텀이었는데 이익과 매출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그럼 수출주들 이제까지 좋았던 것들이 다시 또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좀 모멘텀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보기에 뭐 몇몇 업종은 그럴 수도 있는데 뭐 우리한테 딱 생각하면 자동차 이런 거 그죠 머릿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물론 영향은 좀 있겠죠. 근데 아주 크리티컬하진 않다. 왜냐하면 이제 국내에서 다 생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해외에서 또 만드니까. 공장이 다 해외에 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코스트가 발생하고 해외에서 레비뉴가 발생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원화로 환산했을 때 이익은 좀 줄어들 수 있지만 생각처럼 그렇게 뭐 아주 크지는 않을 거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영향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9월 미국의 금리 인하가 있게 되면 뭐 우리도 어차피 저 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랬을 때 이번 폭락장이 계기가 됐을 수도 있고 뭔가 이제까지 주도주와는 다른 새로운 주도주들 섹터들이 네. 떠오르지 않겠냐가 또 네. 시장의 기대감이거든요. 네. 혹시 어떠한 섹터들 어떠한 그 산업들이 주도주로 떠오를 것이라고 네. 혹시 예상하시나요? 근데 뭐 그거는 이제 개인마다 관점이 다른데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관점은 뭐냐
어쨌든 그 영업이익이 좋아지는 회사를 사는 게 맞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회사가 잘 되고 매출이 늘어나고 이익이 늘어나는 회사, 그런 회사의 주가가 올라가는 게 맞다. 당위론적이죠. 뭐 대한민국 시장 꼭 그런 것 같지는 않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저는 여전히 뭐 반도체 좋게 보고요. 그 다음에 조선도 좋게 보고, 그 다음에 밸류업과 관련돼서 그 고배당주, 고배당 우량주 네. 이런 거 좋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턴어라운드 관점에서 턴어라운드 관점에서 지금 안 좋은데 앞으로 좀 나아질 수 있는 것들, 밸류에이션은 낮고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조금씩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 건설주 움직이는 것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게 건설주이 좀 강한 모습이에요. 싸거든. 밸류가 싸거든요. 밸류가 싼데 전망이 안 좋으니까. 근데 최근에 집값 올라가지 분양 다 된다 그러지. 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낮은 거 아니야? 이런 맥락이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반도체는 결국은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을 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냐가 클 것 같아요. 네.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8월 말에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을 때 미국 시장에서 그걸 어떻게 해석해 주느냐. 그래서 지금 왜냐하면 제가 이제 보기에 지수는 전체로 봤을 때 하단을 본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그 폭락에서 내려갔을 때가 하단인 것 같고, 당분간 제가 봐서 상단도 본 것 같아요. 정고점을 넘기기는 어렵다 이렇게 네. 봐요. 언제까지? 미국 대선 끝날 때까지. 아, 대선 끝날 때까지. 불확실성이 너무 크잖아요. 그렇죠. 하긴 뭐 너무나 박빙이라고 뭐 하루 걸러 뭐 이 트럼프가 우세했다, 네, 해리스가 네, 우세하다 뉴스들이 섞이다 보니까 네. 왜냐하면 이제 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하거든요.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미국의 정책이 바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트럼프가 대통령 됐을 때, 바이든 전에, 네. 그때 힐러리 클린턴하고 붙을 때, 그때도 시장이 엎치락뒤치락 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폭락한다 그랬는데, 트럼프가 대통령 되니까 폭등했어. 왜냐하면 트럼프가 법인세를 확 낮췄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지금 해리스는 그 낮춘 법인세 21%를 28% 올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크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 고점을 뚫기는 어렵다. 대통령 네. 선거 전까지. 그런데 그러면 경제가 지난번 우리가 느꼈던 공포처럼 만약에 미국에 리세션이 올 거냐. 근데 지금 나오는 데이터를 보면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네. 그러면은 지난번 저점과 지난번 고점 사이에 박스권일 거다. 그 와중에 한국은 좀 더 약하겠죠. 이렇게 보고.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반도체, 뭐, 하이닉스 같은 거 많이 올랐는데, 사실은 반도체 소부장, 네. 그거는 뭐, 오른 게 없잖아요. 그렇죠. 올랐다가 다 빠졌잖아요. HBM주들 관련해서 쫙 올랐다가 다 다시 빠졌죠. 다 빠졌죠. 다 빠졌죠.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실적이 그만큼 안 따라왔다. 1분기 실적 그렇고, 2분기 실적도 생각만큼 안 따라왔고, 그런데 이제, 설비 투자를 늘리잖아요. 하이닉스도 늘리고, 삼성전자도 늘리고, 만약 삼성전자가 이제 HBM 된다. 자, 엔비디아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설비 투자가 확장되면서 반도체 소부장이 다시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을 보고 있고, 조선주도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는데, 최근에 보면 조선 그 중소형주들이 움직이거든요. 조선주 앞에 가고, 조선도 제가 보기에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제 기억으로는 2007년도가 고점이었으니까 2007년도 이후에 새로운 호황을 맞고 있는 거니까 한 15년 지난 거죠. 15년이 뭐야? 거의 뭐, 그러니까 15년 넘어간 거니까. 근데 이익 사이클이 향후 한 2년은 좋아질 거니까 이제 그렇게 놓고 보면 조선도 더 갈 놈들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뭐 지금도 올해 들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준 거는 그 우량주들, 배당 우량주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밸류업이 그러면 이번에 내용은 뭐 별거 없지만 앞으로도 그럴 거냐? 아닐 것 같아요. 이건 장기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식 투자자들, 국민들의 압력에 의해서 계속 진행되는 그 이슈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연말 되면 배당주 투자 경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밸류업과 관련된 배당 우량주 이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턴어라운드 측면에서는 아까도 말씀한 드렸지만 그동안 안 봤는데 뭐 이런. 근데 밸류에이션은 되게 싼데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뭐 바이오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잘 모르니까 몰라서 그런데 바이오도 보면 최근에 보면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 뭐 한 건씩 두 건씩 이렇게 라이선싱 아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걸로 봐서는 전혀 맹탕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삼성바이오나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사람들이 예측할 수 있잖아요. 이거 회사가 계속 성장하겠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니까 이제 그런 맥락이고 최근에 뭐 화장품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탑라인에 있는 화장품 회사들은 뭐 좀 별론 것 같은데 워낙 지금 그 코리아 부티크 브랜드들이 많이 팔린다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그 밑단에 있는 OEM이나 ODM이라는 회사들은 계속 좋아지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접근해도 될 것 같다. 그래서 뭐 하여간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 카카오 금리 인하가 되면은 사실 좀 올 초에는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이러한 성장주들이 네. 내수 성장주들이 좀 다시 회복을 네. 강하게 하지 않겠냐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오히려 더 밀렸고 별로 힘을 못 쓰는 것 같아요. 이제 좀 시대가 바뀐 거라고 봐야 될까요? 근데 네이버가 성장주인가요? 과거의 기준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 제가 보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네이버 저는 카카오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카카오는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지금 뭐 또 그렇죠. 김범수 의장의 사법 리스크도 있고 그래서 뭐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사실 또 밑에 이제 뭐 이렇게 저 자회사 상장 이슈들 뭐 등등등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사실 가버넌스 측면에서 네이버는 괜찮거든요. 네. 뭐 잘라서 상장시킨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특별한 사고 친 것도 없고 사실 프루던트하게 꽤 잘 끌고 왔던 회사인데 지금 PBR이 1배가 안 되더라고요. 그럼 PBR이 1배가 안 되면 성장주가 아니라 이제 가치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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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그러니까 진짜 싸다는 얘기죠. 그럼요. PBR이 1배가 안 돼요. 가치주다. 그리고 이익이 주느냐? 아니에요. 작년보다 올해 이익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그럼 시장에 뭐가 문제일까? 그러면 우선 과거에 많이 달렸잖아요. 네. 그런 주식들은 쉴 때 몇 년을 쉬어요. 그래야 다시 올라오거든. 네, 그런 면이 있고 그래서 2차 전지도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바닥이 아니라고 봐요. 네. 작년에 달렸잖아요. 네. 그렇게 달리면 최소한 2년은 쉬더라고요. 2년은. 그 왜냐면 그때 이 다쳤던 사람들 있죠. 이거 다 나와야 되거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결국은 네이버가 뭔가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구심은 그걸 거예요. 뭔가 성장에 가능할까? 앞으로 네이버가 그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싸워서 이겨낼까? AI 시대가 왔을 때 네이버가 생존이 가능할까? 뭐 이런 그 의구심들이 있을 거예요. 또 유통은 알리나 테무를 이길 수 있을까? 그렇죠. 뭐 이런 것들. 그렇죠. 근데 뭐 알리나 테무가 그렇게 다 이쪽을 먹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조금 영역은 다른 것 같은데 뭐 11번가나 이런 데는 죽겠지. 알리나 테무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좀 의구심이 좀 바뀌면 그러면 사실 지금 주가는 굉장히 싼 영역에 와 있기 때문에 돌아설 수 있다. 근데 이제 그런 성장에 대한 시장의 확신이 생기는 모멘텀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근데 싸긴 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싸긴 싸다.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앞으로 하반기 금리 인하 후에 뭔가 주목받을 혹은 상승할 만한 종목들, 섹터들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네, 오늘도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우리 이창훈 단장님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